슬픔이 곧 나인 줄 알았다. 그것은 나의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닌데 그동안 잘 몰랐던 나를 들여다본다. 낯설지만 반가운 나. 나는 매일 조금 더 선명해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10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유독 그 점에 불만을 갖게 되죠. 그 때문에 그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대체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될 텐데요. 살아온 날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내가 좋은 날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싫은 날이 더 많았나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비 에이블에서 펴낸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인데요. 내가 좋은, 자신이 마음에 든다는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인 변지영 씨는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왜 우리는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사실 이러한 생각이나 믿음에는 진실을 가리는 속임수가 들어있다. 우리 대부분은 나에 대해, 너에 대해, 혹은 우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미 알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떠어떠하다, 당신이 어떠어떠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에 대한 분석이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아침이 되면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결코 나를, 너를, 우리를 알지 못한다. 나인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나의 한 부분을 보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스스로 규정짓지 말고 나의 전체를 봐야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자이지만 그녀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과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본다. 욕망은 밖에서 오는 것. 마음은 원래 비어있다. 더 이상 의지 때문에 애쓰지 말 것. 나는 매일 조금씩 선명해진다. 이렇게 총 7장 안에 111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흩어져 있는 나의 조각들을 만나고 통합하고 깊게 연결되는 기쁨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를 안아주는 것은 나 자신. 내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데 성에 차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기를 바란다. 그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 나를 그렇게 고르게 봐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친구나 연인, 배우자, 가족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소속감을 주는 모임이나 조직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애쓴다.
실체가 없는 욕망, 뿌리 없는 기대감 때문에 갈증은 끝이 없다. 갈증에 속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진실이 보인다.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바깥에 있다고 믿거나 내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결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은 아직 그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주거나 당신이 외면하는 것을 당신 대신 품어주거나 당신이 미워하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는 없다. 확실히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될까? 바깥에 다른 존재가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뿐. 저는 게을러요 라는 말은 제 안에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라는 말이다. 저는 질투가 심해요 라는 말은 제 안에 질투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는 뜻이다. 두 상황 모두 게으름과 질투를 문제로 여기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게으름 그 자체라면 당신은 게으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으므로 문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있다면 오직 질투 속에 빠져 자신이 질투가 심하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를 두고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다.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다. 나 자신이 어떠어떠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제가 하나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특성도 곧 나 전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게 드러난 문제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떨까? 이것은 우리 안의 다양한 부분들을 탐험하기에 매우 좋은 질문이 된다. 당신을 차별하는 것은 정작 당신이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안에 어떤 면은 좋아하고 어떤 면은 싫어한다. 남들 앞에 내놓기 좋아하는 부분을 내세우려고 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숨기려 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판단과 차별 때문에 자기 자신과 깊게 연결되기 어렵다. 부모나 친구, 연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건을 달며 사랑한다.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없애거나 제거하려 들면 타인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제시할 수가 없다. 어색하고 힘들어진다.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되어 결국 대인관계가 힘들고 불편해진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타인도 세상도 바로 보인다. 내 안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평가하고 차별하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곤란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민한 부분들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내 얘긴가? 키가 작은 것이 심각하게 고민되는 사람은 키 높이 신발을 신고 조금이라도 커 보이도록 옷을 고르며 키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신경 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키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그것에 주의가 좁아져서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자신에 대한 말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별뜻 없이 키에 대한 얘기만 해도 나 들으라는 거야? 하고 발끈하거나 공연한 열등감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민감한 문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긴장하고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그 근처를 건드리게만 해도 터질 것처럼 예민해진다. 사람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거나 울컥하는 부분, 화가 나 폭식을 하게 되는 부분, 참다 욱해서 관계를 망치게 하는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이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싫어하거나 무시해서 없애려고 하거나 차단하려 할 때 더 힘들어진다. 모든 부분들이 존중받고 과도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내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너무 싫거나 없애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직 당신이 그 부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일수록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떤 부분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손 안의 물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자신의 손에 이미 물통이 들려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목마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목이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미 당신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물이 있는데 타인에게서 물을 찾는다. 타인이 한 방울 나누어주면 순간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갈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의 부분들 중 가장 절박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해결에 주려들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경청해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게 존재한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에게 모두 있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다. 습기를 말려줄 온기는 밖에 있지 않다. 오랫동안 외로워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떤 습기 같은 것이 있다. 그들은 햇빛이 비추지 못하는 구석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쌓아온 습기는 습관에 불과하다. 본질이 아니다. 흔히 타인보다 자신을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것은 내 습기를 말려줄 태양이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태양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멀어진다. 하지만 나의 습기는 오직 나의 빛으로 말려야 한다. 나의 빛은 나의 집에 이미 있었다. 나의 빛을 잊은 자가 바깥에서 온기를 찾는다. 이를 명확히 알게 되면 더 이상 밖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상처가 많거나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던 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 나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타인을 치유할 권리나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빛이다. 놀라운 점은 누구에게나 그 빛이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자신의 빛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빛을 몸소 체험한 자이며 그러한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다. 책이나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의 조언들이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 안에 부유하는 생각들과 연결시키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나의 약점은 극복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 많은 사람이 나는 이 점만 극복하면 완전할 텐데 왜 나는 끊임없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 등의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통이나 시련을 결핍으로 이해해서 자꾸 극복하려 한다. 변하려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결핍이나 취약점이 문제로 보인다. 없애려 애쓴다. 약점이 사라지지 않을수록 마치 떼어내야 하는 종양처럼 싫어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보기 싫은 면일수록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내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된다. 삶에서 극복되는 것은 없다. 오직 미스터리의 해독이 있을 뿐이다. 어둠의 의미, 고통의 이유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극복하려 애쓸 필요 없이 이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자기 자신을 깊숙한 수준까지 탈탈 털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분명 해볼 만한 일이다. 이리저리 분투하지만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공허해지는 자신.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찾아 헤매는 자신.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만 늘 불안해하는 자신.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신. 다 아는데도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제는 물어봐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당신이다.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직접 알아내야만 한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들어있다. 당신이 직접 물어보고 귀 기울이면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다. 당신 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외되는 부분 없이 모두가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깊게 연결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창은 세상을 향해 환히 열린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이나 강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진로 고민을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 구직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30, 40대나 자녀를 다 키운 50대의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부끄러운 얼굴로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을 것이다.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 그러니까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나다운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삶의 의미, 가치, 혹은 목적이라는 말에는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삶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덜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가 중요한 줄 알고 다른 것은 포기하며 그것만을 향해 열심히 달렸는데 정작 B 또는 C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B나 C를 우선순위에 놓고 A를 그 밑으로 내려둔다.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리된다.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실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더라도 설령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해진다. 반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타인의 조언, 세상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어렵다.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부풀려진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돈이 좋지. 외모는 중요하지. 건강한 게 최고지. 일단 좋은 회사에 들어가 봐야지. 대학은 서울에서 나와야지.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지 등 해야 할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그조차도 바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모든 과목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보니 정작 자기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서 탐구할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오직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나 재미에 대해 알기 어렵다.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 도구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잘한 것 같으면 뿌듯하게 여기고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잘하고 싶어 하기에 피상적인 자기 사랑과 미움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사랑일까, 나르시시즘일까? 타인과 잘 지내려 애쓰지만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쓸수록 오히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타인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 방법이 서투르거나 이른바 센스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도와주거나 사주거나 잘 대해주면 친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단 사심 없이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들인 노력이나 마음, 물질적인 것 등을 포함한 본전 생각에 빠져들면서 섭섭해하거나 괴로워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 뜻대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나 상대의 관심을 얻으려는 마음, 혹은 나 자신이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만약 순수하게 상대를 위한 마음에서 뭔가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리적 보답이든 심리적 보답이든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미소조차 돌려받겠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정도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가볍게 선행하는 것이 순수한 이타심의 행위이다. 반면 내가 애를 써가면서 상대를 위해 뭔가를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혹은 상대에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전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은 이타심이라기보다 나르시시즘에 가깝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해주었다고,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착각이다. 내 존재의 확장, 내 존재의 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좋은 뜻으로 한 말과 행동은 좋은 것으로 이미 끝났어야 한다. 뒤늦게 셈하고 따지거나 후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가 나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좋은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사랑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욕구를 해결하고 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에게 나를 확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최소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마음 챙김과 수용을 강조한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리로 주의가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더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겐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쪽에서 포기하고 서쪽에가 숨는다고 해서 서쪽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도망가기를 계속한다면 당신 주위에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멀리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게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 문제와 함께 숨쉬고 문제와 함께 걸어가며 문제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된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옆에 있느냐고 원망을 하면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커진다. 무엇에 대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판단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을 진정 내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판단과 생각이 일어난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거리를 둔 채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것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판단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념할 때는 애착이나 집착이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잘하고 있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데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의 내용에 속지 말고 내가 만들고 있는 거리 혹은 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신을 진정 방해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틈이니까.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을 살면서 심리적 안정을 바라는 건 계속되는 것 같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중심이 잡히는 상태를 유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매일 하는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 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지금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거꾸로다. 매일 하는 것이 당신을 안정되게 만든다. 부서져 버리거나 흩어져 버리기 쉬운 마음을 붙들어내는 말뚝 같은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일상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다.
설거지, 청소, 걷기, 회의, 서류 작성. 그게 무엇이든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란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어찌 생각해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맘에 들지 않는 나, 형편없는 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쉴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자란 나 뒤편에는 또 다른 나, 멋있는 나, 대견한 나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찾아내고 실감하게 될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떼어내 버리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커다란 자기 자신으로 통합해가는 여정이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붙잡는 것과 내려놓는 것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